정약용 일침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 시청 중인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면 다산의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이랑 절대로 여행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다들 좋자고 떠난 길인데 왜 마음은 지옥을 오가는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 함께하는 꿈 같은 시간,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웃고 떠들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따로일 때 사람은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 진정한 동행은 서로의 거리를 헤아리는 배려 속에서 깃드는 법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이 지혜를 모르면 앞으로 남은 인생 내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상처를 반복해서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여행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식의 인생에,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에 더는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것이다. 이 귀한 지혜가 삶에 스며들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길 바란다. 그래야 다음에 올라올 중요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관계란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유리그릇과 같다고 했다. 특히 혈육이라는 이유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그 그릇은 가장 쉽게 깨진다고 경고했다. 오늘 그 깊은 통찰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볼 것이다. 서운함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데서 온다. 큰딸 내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던 내 친구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출발 전날까지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른다고 했다. 손주들 재롱 볼 생각에, 사위와 술 한잔 기울일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공항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문제는 제주도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됐다.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가는데 사위는 운전 내내 아내, 즉 친구의 딸과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속삭이며 웃었다. 뒷자리에 앉은 친구 부부는 그저 창밖만 쳐다볼 뿐이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 그것이 시작이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딸과 사위는 자기들 짐을 풀기 바빴고 손주들은 새로운 환경에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친구 부부는 멀뚱히 서서 어디에 짐을 두어야 할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갈 때도 그랬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번화가의 시끌벅적한 식당으로 향했다. 친구는 조금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이들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딸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식당에 앉아서도 대화의 중심은 딸 부부와 손주들이었다. 자기들끼리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내일 갈 곳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친구가 겨우 한마디 말을 꺼내면 대화는 금세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버렸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돌멩이 하나 던졌지만 아무런 물결도 일지 않는 것과 같았다. 그 순간 친구는 깨달았다고 한다. 아, 나는 이 여행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 아니, 어쩌면 손주들을 돌봐주기 위해 따라온 보조 인력에 불과할지도 모르겠구나.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 함께 있는데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외로움이 온몸을 감쌌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무심코 던진 말이 결정타였다. 엄마, 아빠, 다음에는 더 좋은 데로 모실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정신이 없었죠? 그 말에 친구는 속으로 울었다고 한다. 더 좋은 곳이 문제가 아니란다, 얘야. 나는 그냥 너와 눈을 맞추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는 왜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멀리 있어야만 하는 걸까? 이 이야기가 비단 내 친구만의 경험일까? 아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두고 마음의 거리를 헤아리지 못한 탓이라 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를 모시고 좋은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에 쫓기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기대했던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받지 못해 서운하다. 서로 다른 기대를 품고 떠난 여행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문제는
자식의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혼한 자식을 더 이상 내 품 안의 자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가정을 이룬 독립된 어른이다. 그들의 여행에는 그들만의 방식과 속도가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한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이와 같은 서운함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다. 함께하되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이 문제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일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젊은 시절만 해도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경우가 흔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했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자식들은 결혼과 동시에 분가해서 자기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린다. 1년에 몇 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식들이 내 품 안에서 재롱을 부리던 그 시절의 기억에 머물러 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마냥 어리고 보살펴줘야 할 아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식과의 여행을 상상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재현하려 한다. 온 가족이 나를 중심으로 오순도순 모여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결정에 따라주던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결혼한 자식에게는 이제 새로운 중심이 생겼다. 바로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계획과 기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활 방식, 그들만의 육아 원칙, 그들만의 휴식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휴식이라 여길 수 있다. 우리는 이름난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하나라도 더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저 예쁜 찻집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모여 여행 내내 불편함과 갈등의 불씨가 된다. 부모는 자식들이 게으르고 무계획적으로 보이고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여기에 돈 문제까지 얽히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효도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부모는 미안한 마음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비용을 지원하면 은연중에 여행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자식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게 될 수 있다. 내가 돈을 냈으니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드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재물의 거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물며 돈과 시간이 함께 얽힌 여행에서는 오죽하겠는가.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다. 존중의 부재. 우리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새로운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자식들 역시 부모를 그들의 여행의 들러리로 세우는 우를 범하곤 한다.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모시는 것이 효도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동행은 함께 길을 떠났으나 결국 각자 외로운 섬에 고립되는 비극을 낳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여행 한번 잘못 다녀왔다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정약용 선생의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선생의 방대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원칙은 바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공경하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내 역할과 내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군신 관계나 벼슬아치들의 세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 모든 관계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 정약용 선생은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인간관계의 이치를 설명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예라는 글자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예란 단순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격식을 차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의 자리를 존중해주는 마음의 자세를 뜻한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 이제 부모는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이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식을 둔 부모의 새로운 역할, 즉 새로운 예의다. 마치 잘 자란 나무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정원사처럼 말이다. 정원사는 나무가 스스로 비바람을 이겨내고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도록 내버려 둔다. 가지 하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란다고 해서 당장 달려가 톱으로 잘라내지 않는다. 나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나무에 다가가 가지를 꺾고 잎을 떼어내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길은 아니야. 저 길로 가야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 말대로 해. 이런 말들이 바로 정원사의 믿음을 저버리는 톱과 가위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생은 아들들에게 학문하는 방법, 친구를 사귀는 법, 집안을 다스리는 법 등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면서도 항상 마지막에는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너희가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지혜를 전하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 원칙을 결혼한 자식과의 여행에 적용해보자. 여행을 떠나기 전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자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주도자가 아니다. 나는 내 아들, 내 딸이 꾸린 가정에 초대된 귀한 손님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손님은 주인의 결정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않는다. 음식이 입에 조금 맞지 않아도 감사히 먹고 잠자리가 조금 불편해도 군소리하지 않는다. 그저 초대에 응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려 노력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공경이다. 자식을 더 이상 내 소유물로 보지 않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공경하는 태도다. 이 원칙이 바로 서면 서운함이 끼어들 틈이 없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는 법이다. 오히려 자식 부부가 서툴지만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게 보이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들을 놓아주어라. 그들만의 하늘을 날도록,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 주어라.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깊은 지혜다. 첫 번째 실전 전략은 바로 기대를 버리고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말이 쉽지, 평생을 자식 걱정과 뒷바라지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하지만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는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나는 이번 여행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내 자식이 꾸린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귀한 손님이다. 이 문장을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이 관찰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을 정할 때를 생각해보자. 예전 같았으면 여기는 너무 시끄럽다. 나는 한식이 좋은데 하며 불평부터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관찰자다. 딸이나 사위가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다는 식당을 고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 내 아들, 딸은 배우자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사려 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식탁에서는 음식 맛을 평가하기보다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자식 부부의 얼굴을, 신나게 제잘거리는 손주들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는 데 집중한다. 그들의 웃음 속에서,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내가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를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의 발견이다. 숙소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식들이 자기들 방부터 챙기고 우리에게 무심한 것처럼 보여도 서운해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저 아이들도 새로운 잠자리에 적응하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는구나. 나도 내 방식대로 이 공간에서 편안함을 찾아보자. 가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꺼내 읽거나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등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평온함이 찾아온다. 이 관찰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왜 이렇게 했니? 라는 비난조의 질문 대신 이렇게 하니? 어떤 점이 좋으니? 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라.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가보지 않은 낯선 길로 차를 몰고 갈 때 이 길이 맞아? 내비게이션은 확인했어? 라고 다그치는 대신 오, 이쪽 길은 처음 와보네. 특별한 풍경이라도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설명하면서 부모와 교감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이해하게 된다. 비난이 아닌 호기심은 관계의 다리를 놓는다. 또한 자식 부부가 그들만의 시간을 보낼 때 절대로 서운한 티를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저희 잠시만 둘이서 산책하고 올게요라고 말하면 그래, 둘만의 시간도 중요하지. 편하게 다녀오너라 하고 흔쾌히 보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즐기면 된다.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숙소에서 편안히 낮잠을 자는 등 그들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행복한 분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는 그들에게서 죄책감과 부담감을 덜어주는 가장 큰 배려다. 정약용 선생은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인의 시작이라고 했다. 우리가 관찰자가 되어 자식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며 나아가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기도 하다. 기대를 버리면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한 명의 어른으로 성장한 자식의 멋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가 여행지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터득해야 할 첫 번째 실전 지혜다. 두 번째 실전 전략은 돈과 시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너무나 흐릿한 태도를 취해왔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냐는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독이다. 정약용 선생은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제도를 명확히 하여 모든 이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했다. 가정이라는 작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돈과 시간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해와 서운함이 싹트게 마련이다.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전략은 시작되어야 한다. 먼저 돈 문제다. 자식들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더라도 그대로 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길이다. 대신 이렇게 제안해보라. 너희가 우리를 위해 이런 여행을 계획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이번 여행 경비는 우리도 함께 보태고 싶다. 숙소 비용은 우리가 낼 테니 너희는 식사나 입장료를 맡아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더해주는 입장이라면 더욱 명확해야 한다. 이번 여행 경비는 우리가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너희는 부담 갖지 말고 즐기기만 하렴. 대신 모든 계획은 너희가 주도해서 짜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희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것 같구나. 이렇게 미리 선언하면 돈을 냈다는 이유로 여행의 모든 것에 간섭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자식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우리 역시 마음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나는 이번 여행에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그러니 모든 결정권은 비용을 지불한 자식들에게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숙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대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손주들을 잠시 돌봐주며 자식 부부에게 오붓한 시간을 선물하거나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따뜻한 음료 한 잔을 건네는 등 돈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다음은 시간 문제다. 여행 내내 모든 일정을 다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각자의 체력과 취향이 다른데 억지로 묶어두는 것은 고문과도 같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아예 따로 또 같이 시간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라. 얘들아, 오전에는 다 같이 박물관에 가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각자 흩어져서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갖는 건 어떠니? 우리는 좀 쉬고 싶은데 너희는 근처 시장 구경이라도 하고 오렴.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은 부모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관심사를 즐길 수 있고 우리 역시 원치 않는 일정에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 혼자만의 시간 혹은 부부만의 시간은 여행의 질을 놀랍게 향상시킨다. 잠깐에 떨어져 있음은 서로에게 숨 쉴 틈을 주고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더욱 반갑게 만든다. 각자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대화의 소재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자식들은 활기 넘치는 시장에서 재미있는 물건을 구경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겪는 단조로운 경험보다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 시간의 경계는 하루 일정뿐만 아니라 전체 여행 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